태국 제1당인 전진당이 해산당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 36%의 지지를 받아 151석을 차지한 진보정당입니다. 아울러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국민의 47%가 총리가 되길 원한 당대표는 10년간 정치가 금지되었습니다.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합니다. 공약으로 내건 왕실 개혁이 왕실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왕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입니다. 왕은 물론 그 가족을 욕해도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 군주제의 전통 개념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왕을 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언론에 자주 소개하는 것처럼 태국인들은 정말 왕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왕실에 관한 여론조사 자체가 불경이라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태국 국민의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은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19세기 말 라마 4세와 라마 5세의 유연한 외교 덕에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피했습니다. 이는 모든 태국인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왕실이 남다른 존경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왕실도 함께 끝장났지만 태국만큼은 이 덕에 근대화 물결 속에서도 왕실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데 국왕이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지지도 물론 한몫했죠. 이를 바탕으로 왕실이 절대 권위를 갖게 된 건 바로 전대의 국왕인 푸미폰 아둔야뎃 덕입니다. 그는 국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70년의 초장기 재임 기간 태국의 국부로 추앙받았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의 사망으로 19살에 갑자기 왕이 된 푸미폰은 즉위하자마자 태국의 낙후된 마을 순례에 나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왕실의 재산을 털었습니다. 마약 재배지가 태국 최대의 커피 산지로 탈바꿈했고 전국 곳곳엔 빈민을 위한 왕실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꾸준히 추진된 서민 사업만 4,000개가 넘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얼마 전만 해도 하늘만큼이나 지체 높았던 왕의 이 유례없는 행동에 감흡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국인들은 국왕의 초상이 들어있는 지폐를 불경하다며 접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각 가정과 상점, 거리에는 불상보다 더 많은 국왕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는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조차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윤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2016년 국왕이 별세했을 때는 온 국민이 상복을 입느라 검은색과 흰색 천이 동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도 꽤 알려진 태국 왕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은 전처럼 왕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10대와 20대의 대학생들은 전 국왕과 함께한 추억도 없습니다. 이들은 2020년의 민주화 시위를 기점으로 이전 세대가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말과 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태어나지만 그렇다고 더 고귀한 건 아니다라고 왕을 겨냥하는가 하면 국왕도 선출된 의회의 감사를 받을 것, 왕실 예산을 감축할 것, 국왕의 정치적 개입을 금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왕실 개혁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에 대한 인식이 급변한 건 새로운 국왕으로 장남인 마하 와치랄롱콘이 즉위하면서입니다. 그는 2016년 왕위를 계승하기 전부터 자질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을 정도로 여성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후궁도 20명이나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수백만 명이 실직한 가운데
초호합한 애완견 생일 파티를 벌여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누출된 사진 중엔 반나의 왕비가 있어 태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들은 이런 왕조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독일의 별장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길어졌을 때는 국민을 버리고 내내 독일에서 지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면 보란듯이 후궁과 30마리의 반려견을 데리고 독일로 외유를 갑니다. 그리고 야쿠자나 할 법한 문신을 하고 쇼핑을 즐기는 장면이 독일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했죠. 그래서 독일 대사관 앞은 졸지에 단골 시위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이 독일인과 다름없으니 독일 대사가 요구사항을 대신 전하라는 조롱의 의미죠. 이러면서 왕실이 쓰는 국민 세금이 연간 약 4천억 원입니다. 아무의 감사도 받지 않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이뿐 아닙니다. 왕실 경호비, 왕실 자선 사업비, 38대에 달하는 왕실의 항공기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이 돈이 또 거의 4천억 원입니다. 이뿐만도 아닙니다. 와치랄 롱콘 왕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왕실 재정도 법을 바꿔서 사유화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시암시멘트와 시암은행, 방콕의 여러 쇼핑몰과 호텔이 왕가의 소유입니다. 모든 게 비밀이라 추정 편차가 크긴 하지만 최소 50조 원에서 최대 350조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2019년의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보다 재산이 더 많아 세계 왕실 1위입니다. 심지어 왕가는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왕실을 욕하면 안 됩니다. 2020년부터 4년간 왕실을 비판했다고 기소된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엔 왕실이 키우는 개를 모독했다는 죄도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그간 왕은 살아있는 부처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왕실 모독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부와 권력을 탐하고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새왕의 모습은 부처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많은 태국인의 생각입니다. 이 통해 요즘은 모두의 존경을 받던 푸미폰 전 국왕마저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그간 푸미폰 왕의 치적으로 홍보된 수많은 왕실 사업들도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195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리 타나라 장군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왕의 신격화에 나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입헌 군주제를 가져온 입헌혁명 기념일 대신 푸미폰 왕의 생일을 태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로 만든 것도 타나라 장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판은 70년 치세 동안 줄곧 군부의 편에 섬으로써 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푸미폰 국왕의 재임 기간 태국에선 15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 중 9번은 승인하고 6번은 거부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이었죠. 왕실은 군부의 보호를 받고 군부는 왕실을 앞세워 권력을 잡는 이 공생관계가 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왕실과 불편한 관계였던 탁신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를 승인한 게 이들이 꼽는 대표적인 사례죠. 태국의 대학생들과 진보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왕실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의 벽은 여전히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삼중 보호장치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우선 법을 바꿔 총리 선출을 유리하게 하고 이게 무너지면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야당의 집권을 막고 이게 무너지면 군부가 직접 나서 정권을 뺏어온 게 지금까지 태국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왕실이 있죠. 그럼에도 태국의 이런 정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얼마 전 해체된 전진당을 포함한 야권연합이 312석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왕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실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다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태국의 민주화 세력은 군부뿐 아니라 군부와 결탁한 왕실도
개혁 대상임을 점점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실이 소유한 시아문행 보이콧, 영화 시작 전 국왕 창가가 나올 때 일어나지 않기, 독일의 국왕별장을 직접 찾아 항의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전 세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행동들이죠. 한국에서 대당 1억 원에 사온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대가 내세운 킹덤 말고 프리덤을 달라는 구호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